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현상. 도용이죠.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내 명의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과연 명의신탁이 성립하느냐, 증여세는 누가 내느냐. 많은 CEO가 고민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강지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사례를 네.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네, 네. 이 말뜻이 잘 모르겠어요. 명시적인 명의신탁이 약정이 없는 경우.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말로보단 그림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네. 명의신탁 관계라고 하면 이제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제 신탁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명의를 가져가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의 명의는 이렇게 신탁자에서 수탁자에게 네. 넘어간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명의신탁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의를 써준다고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약속인 거죠. 계약인 거죠. 계약. 명의신탁 계약. 약정이라고 주로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계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너의 명의로 해줘. 내 거지만 너의 명의로 해줘라고 하는 그 약정이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건 꼭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계약이라고 하면 뭐 구두로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러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현상. 도용이죠. 네. 명의 도용인데 네, 도용이. 명의 이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내 명의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과연 명의신탁이 성립하느냐, 네. 증여세는 누가 내느냐,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제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네, 대법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은 이 명의신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명의신탁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탁자는 모르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이 안 된다. 라고 명의신탁이 판단했습니다. 아니다. 네.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네.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도 없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인 것 같아요. 네. 들어보면. 네. 네. 근데 오늘 제가 이 사례를 굳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현재. 네. 현재는 과연 어떨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예. 그럼 과거에 이 대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네. 과거에 이 대법원이 이 판단했을 때의 규정은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수탁자가 네.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시절의 판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네. 과거에는 수탁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네. 신탁자가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합리하게도 네. 명의신탁인데도 수탁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판례는 그때 네. 그 시절의 판례인 그 거네요. 시절에 나온 판례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나요? 왜 중요하냐면 대법원이 보기에 네. 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서 증여세가 발생했을 때 네. 수탁자가 세금 내는 게 일반적으로는 약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다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례는 그걸 뛰어넘어서 네. 수탁자는 명의신탁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도용당했지. 그렇죠. 네. 그냥 도용까지 당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난 몰랐는데. 그건 진짜 억울하다. 진짜 네. 억울한 경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런 사정을 헤아려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이러한 과거의 세금을 누가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과거에 그 억울한 수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네. 명의신탁임을 부정해 준 거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매우 주시해야 됩니다. 억울한 수탁자를 세금을 내야 되는 억울한 수탁자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은 수탁자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증여세를 신탁자가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뽑은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규정은 신탁자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서 신탁자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의 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탁자가 세금을 내는 억울한 사례는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와서는 세금을 내는 게 어차피 신탁자니까 네. 명의 도용 사례, 명시적인 명의 신탁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수탁자를 구해줄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수탁자는 이제 억울한 수탁자가 수탁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명의 신탁이 인정될 여지도 생겼습니다. 명의 도용을 해도 명의 신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명의 신탁자로서는 세금 부담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사례 공부했던 걸 보면 명의 신탁을 인정받는 게 인정받아야 과거의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지금 엄청 높은 현재 시가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지금 도용을 했는데도 과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예전 판례에 의하면 그 세금조차도 없었으니까. 세금조차 없었는데 지금 그럼 과거에는 아예 명의신탁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회수네.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회수가 된 거네. 근데 지금은 과거의 증여세는 물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명의신탁을 부정했던 이유는 그 억울한 수탁자를 구해주기 위함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억울한 수탁자를 구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 역으로 말해서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이런 대표님 같은 경우는 15년을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또 제척기간 15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계산을 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례를 잘 분석을 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냥 명의도용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고, 뭐 이런 주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그 대법원 판결 났을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그렇죠.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의 도용의 경우에도 혹시 예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명의 신탁이 인정되고 증여세도 나올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있다.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혹시나 아마 이런 케이스는 거의 뭐 직원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인척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를 꼭 하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표현하면 명의 도용, 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지배주주가 모회사와 자회사 등을 설립한 사항에서 지배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굉장히 어렵네요. 중첩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명의신탁인지 이제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